세계 최고의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한국의 오래된 목조 건물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현실이 되었고, 설명조차 불가능한 기적이 펼쳐졌는데요. 오만했던 외국 전문가들조차 결국 무릎을 꿇게 만든 한국의 숨겨진 저력. 과연 한국인들은 어떻게 천년의 시간을 이겨낸 걸까요? 그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베이징의 아침은 희뿌연 안개로 시작됐습니다. 회의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먼지 속에서 희미하게 흩어졌죠. 저는 영국 케임브리지 출신 문화유산 보존 전문가 엘리자베스 윌슨입니다. 유네스코 문화재 자문위원으로서 이번 국제문화유산 보존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세미나장은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로 가득했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죠. 중국 베이징대학교 문화유산학과의 류천웨이 교수였습니다. 그는 늘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동아시아 문화유산에 대해 날카로운 평가를 내리곤 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고 한국인 발표자가 8만 대장경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년이 넘도록 원형 그대로 보존된 목판, 5200만 자의 방대한 불경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죠. 그러자 류천웨이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목판은 시간이 지나면 틀어집니다. 한국의 8만 대장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감성은 있겠지만 과학은 아닙니다. 류천웨이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인 발표자의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저는 조용히 류천웨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이 단순한 감성적 가치만으로 가능했을까요? 그래도 유네스코가 극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보존율이 세계 최고라던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더니 류천웨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록이 아니라 미신적 찬양에 가깝죠. 과학적 검증 없이 그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류천웨이에게 다가갔고 명함을 건네받으며 저는 물었죠.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유산 포럼에 오실 건가요? 해인사 현장 답사 일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류천웨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의 오만한 태도에 도전의식이 생겼습니다. 과연 그가 직접 현장을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며칠 후 문화재청 담당자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유산 포럼 초청장이었고, 그 안에 해인사를 포함한 유산 답사 일정에 대한 참석 여부를 묻고 있었죠. 저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바로 간다고 회신했습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문화유산을 단순한 전설이라 폄하하다니 이제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죠. 과연 8만 대장경은 과학인가 전설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난 가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베이징의 뿌연 하늘과 달리 서울은 맑고 청명했죠. 아시아 유산 포럼이 열리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산들이 붉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포럼 첫날, 저는 세미나홀의 가장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류천웨이 교수도 와 있었고 그의 표정은 여전히 시큰둥했죠.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깊은 산속 해인사의 모습이 펼쳐졌죠. 새벽 안개 속에서 승려들이 장경판전으로 걸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죠. 카메라가 천천히 목판들을 비추자 회의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목판은 천년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레이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고 화면에는 빼곡히 새겨진 글자들이 클로즈업 됐죠. 단 한 자도 번지거나 깨진 곳이 없었습니다. 5200만 자의 방대한 기록이 원형 그대로 보존된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죠. 영상이 끝나고 조명이 켜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죠. 옆을 보니 류천웨이의 표정도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베이징에서 보였던 확신에 찬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현장 답사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인사, 경복궁, 수원 화성 중 한 곳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해인사를 선택하겠습니다. 루이천웨이도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들었죠. 저도 해인사로 가겠습니다. 한번 보죠. 얼마나 대단한지.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30명 남짓한 참가자들이 해인 사행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차창 밖으로 소백산맥의 굽이진 산줄기가 펼쳐졌죠. 가을빛으로 물든 단풍나무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붉고 노란 색채의 향연이었죠. 버스 안에서 루이천웨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판이 1000년을 버틴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보관해도 목재는 썩게 마련이죠. 습기와 벌레, 화재의 위험도 있고요. 그걸 손으로 새겼다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겠죠.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1000년을 내다보는 안목과 헌신이 있었던 겁니다. 정신으로 목재가 안 썩진 않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죠. 루이천웨이의 대답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버스가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고 구불구불한 도로로를 따라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죠. 앞좌석에서 가이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해인사는 해발 700m 높이에 있습니다. 이런 깊은 산 속에 8만 대장경을 보관한 데는 과학적 이유가 있었죠. 온도와 습도, 바람의 흐름까지 계산한 선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더 깊어졌고 험준한 산세와 울창한 숲이 끝없이 이어졌죠. 이런 곳에서 어떻게 1000년 전 사람들이 그 방대한 작업을 해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버스가 해인사 주차장에 도착하자 참가자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서늘한 산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해인사 일주문을 지나 긴 돌계단을 오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죠. 그리고 마침내 장경판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아한 목조 건물이 산세와 어우러져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곳이 8만 대장경을 보관하는 장경판전입니다. 연애 스님의 낮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중년의 승려였죠. 30년간 이곳에서 8만 대장경 보존과 연구에 헌신해온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 고려가 남긴 정신이 있습니다. 무거운 나무문이 천천히 열렸고 문틈으로 은은한 나무향이 퍼져나왔죠. 안으로 들어서자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빼곡하게 쌓인 목판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살 사이로 들어와 목판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죠. 연애 스님이 조심스럽게 한 개의 목판을 꺼냈습니다. 이 글자 하나를 보십시오. 오차가 0.01mm도 없습니다. 800년이 넘었죠. 목판을 가까이에서 보니 정말 놀라웠고 새겨진 글자들이 마치 방금 조각한 것처럼 선명했죠. 5200만 자, 코끼리 50마리, 무게의 나무 위에 손으로만 새겼습니다. 연애 스님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루 8시간 작업 기준으로 한 명이 한다면 66년이 걸립니다. 루이천웨이의 눈이 커졌고 그는 허리를 굽혀 목판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손가락으로 글자의 윤곽을 더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연애 스님이 제작 공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번 나무를 베어낸 뒤 소금물에 3년간 담가둡니다. 진액을 빼내고 1년간 자연 건조시키죠. 그 다음 오칠을 하고 다시 건조합니다. 총 27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목판이 완성됩니다.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이걸 사람이 설계했다고요? 1000년 전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려인들은 1000년 후를 내다보았죠. 연하의 스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소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고 장경판전 안은 고요했죠. 루이천웨이는 계속해서 목판을 살피며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경외감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베이징에서 보였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예술이고 과학이며 동시에 기적입니다.
류천웨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목판의 정교한 글자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00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정밀함을 달성했을까요? 레이저 기술도 없던 시대의 말입니다. 그들은 분명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지금도 이 목판들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죠. 류천웨이의 경외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정밀 계측기를 꺼내며 말했죠.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의 손에서 휴대용 레이저 측정 장비가 은빛으로 번쩍였습니다. 최신식 디지털 계측기였죠. 연애 스님은 조용히 지켜보며 온화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껏 측정하십시오. 진실은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류천웨이는 여러 개의 목판을 무작위로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목판을 들어 올려 조심스럽게 측정대 위에 올려놓았죠. 레이저 빛이 목판 위를 천천히 훑고 지나갔습니다. 계측기의 디지털 화면에 숫자들이 빠르게 나타났다가 사라졌죠. 그는 두 번째, 세 번째 목판도 같은 방식으로 측정했고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평균 편차 0.08mm라니 말도 안 돼요. 현대의 정밀 기계로도 쉽지 않은 수준입니다. 류천웨이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는 다시 한번 화면의 숫자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죠. 저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000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초정밀 작업을 해냈을까요? 컴퓨터도 레이저도 없던 시대의 말입니다. 연애의 스님이 우리를 장경판 전의 다른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정악에 울렸죠. 이제 이 건물의 과학적 설계를 보시죠. 여기 바닥 아래에는 숯, 횟가루, 소금, 모래가 정확한 비율로 깔려 있습니다. 습기를 조절하고 해충을 막기 위한 천연방부 시스템이죠. 연애 스님이 바닥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벽면의 창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바람길도 정교하게 계산돼 있습니다. 남쪽 창은 크게, 북쪽 창은 작게 만들어 사계절 내내 적절한 공기순환이 이루어지죠. 햇빛도 목판을 직접 건드리지 않도록 각도까지 계산해서 설계됐습니다. 현대의 항곤 항습 시스템과 같은 원리입니다. 류천웨이는 노트북을 꺼내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죠. 그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밀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의도된 과학적 설계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운 좋게 만들어진 결과인가요? 과학은 자연의 원리를 계산하고 신념은 그것을 끝까지 실천하게 만듭니다. 고려인들은 그 둘을 완벽하게 결합했죠. 연애 스님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류천웨이가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1000년 전에 이런 고도의 과학 지식이 있었다는 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현대 건축공학 관점에서 봐도 완벽에 가까운 설계인데요. 중국에도 자금성 같은 위대한 고대 건축물이 많지만 이런 정교한 보존 시스템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장경판전 안을 자연스럽게 순환하고 있었죠.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이 오래된 건물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자연과 하나가 되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의도된 설계인지 행운의 우연인지는 더 많은 과학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류천웨이가 마지못해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의심을 거두지 않았죠. 연애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이미 충분히 검증했습니다. 1000년이라는 긴 시간이요. 장경판전을 나와 우리는 건물 주변을 걸었습니다. 연애 스님이 장경판전 옆 대나무 숲 앞에 멈춰섰죠. 가을 바람에 대나무 잎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1984년, 불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연애 스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산불이 해인사 전체를 집어삼킬 뻔했죠. 화염이 이 대나무 숲까지 밀려왔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숲에서 그런 위기의 순간을 상상하기 어려웠죠. 그때 어떻게 막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승려들이 물량동이로 불을 막았고
어떤 스님들은 불길 앞에 몸을 던져 막으려 했죠. 심지어 장경판전 마당에 드러누워 불이 오면 자신의 몸부터 태우라고 했습니다. 연애 스님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나무벽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낡은 목조 건물이 그런 위험을 견뎌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연애 스님이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2019년 태풍 링링 때 모습입니다. 화면에는 쓰러진 소나무들과 깨진 담장 사진이 있었죠. 주변 건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무너진 모습도 보였죠. 그런데 보십시오. 장경판전은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연해 스님이 다음 사진으로 넘겼습니다. 류천회의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주변은 다 망가졌는데 이 건물만 멀쩡하다니요. 이 건물은 비탈진 지형에 맞춰 설계됐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세기, 배수 시스템까지 모두 계산된 것이죠. 폭풍이 와도 바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연해 스님이 설명했고 류천회의는 건물을 다시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계산된 신중함이라고 불러야겠군요. 한국은 목판 하나도 이렇게 끝까지 지키는군요. 저는 장경판전을 둘러싼 산세를 바라보았습니다. 1000년 동안 이곳을 지켜온 자연의 품이었죠. 그러나 그 자연이 때로는 위협이 되기도 했습니다. 산불과 태풍, 지진과 폭우가 수없이 이곳을 시험했겠죠. 역사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에도 여러 차례 화재 위기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왜군이 불을 지르려 했고 정유재란 때도 위험했죠. 하지만 매번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연해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건물이 살아남은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헌신입니다. 목숨을 걸고 문화유산을 지키려 했다니요. 맞습니다. 팔만대장경은 단순한 목판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이고 지혜의 결정체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했던 겁니다. 연해 스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류천회의는 침묵했고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경외감으로 가득 찼죠. 과학자로서의 의심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고 연해 스님이 우리를 근처 작은 정자로 안내했죠.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멀리서 저녁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장작불 옆에 둘러앉은 우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고려가 무너졌을 때 이야기를 아십니까? 연해 스님이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면서 고려 왕조는 막을 내렸고 그때 많은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팔만대장경만은 살아남았습니다. 류천회의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왕조가 바뀌면 보통 이전 왕조의 유산은 파괴되기 마련인데요. 스님들이 목판을 등에 지고 달렸습니다. 어떤 이는 가마니에 싸서 동굴에 숨기기도 했죠. 전란 중에도 이 말씀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불법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이었으니 종교를 초월한 인류의 유산이었던 겁니다. 연해 스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고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무거운 목판을 지고 산길을 달리는 승려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죠. 그들에게 그 목판들은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연해 스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문화재를 보존한다는 건 무엇을 지키는 것일까요? 지식을 지키는 것이죠. 저는 즉시 대답했고 류천회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류천회의를 바라보았고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문화재를 지킨다는 건 그 안에 담긴 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천년을 이어온 한국인의 정신 그 자체군요. 연해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판에 새겨진 글자 하나하나에는 고려인들의 염원이 담겨 있죠. 전란의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갈구했던 마음, 후대의 지혜를 전하고자 했던 열망이 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천천히 적기 시작했고 머릿속에 떠오른 제목이 있었죠.
천년의 숨결. 이 목판들은 천년 동안 숨을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숨 쉬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 목판들은 죽은 유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정신의 증거입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처네이가 장경판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목판이 천년을 버틸 수 있는지, 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존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장작불이 타닥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저녁 노을이 장경판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물질적인 유산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이라는 것을요. 한국인들은 천년 전부터 미래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그 지혜의 깊이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리처네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해인사에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8만 대장경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몰두했죠. 유네스코 자문위원으로서의 경험과 해인사에서의 깨달음을 세계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다큐멘터리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영국 BBC가 가장 먼저 방송했고, 이어서 프랑스 아르테와 일본 NHK가 방영권을 구입했습니다. 미국의 PBS까지 합류하면서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가장 뜨거운 반응은 학계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 대학의 건축학과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장경판전의 자연 친화적 설계는 현대 지속가능 건축의 완벽한 모델입니다. 우리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학과장의 이메일이었죠. 옥스퍼드 대학교 동양학부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왔습니다. 수동적 환경 제어 시스템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이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리천웨이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중국으로 돌아가 문화청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했죠. 며칠 전 받은 그의 이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배워야 할 때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태도를 말입니다. 한국이 문화유산을 대하는 자세, 천년을 내다보는 안목을 배워야 합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연해 스님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젊은 승려들의 도움을 받아 시작한 간견 영상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8만 대장경이 가르쳐준 건 천년 앞을 보는 기술이죠. 스님의 첫 간견 제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영상은 불과 한 달 만에 조회수 50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에는 전 세계 각국의 언어가 뒤섞여 있었죠.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설계에 대한 고민을 8만 대장경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국제 학술지들도 앞다투어 장경판전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네이처지는 특집 기사를 통해 장경판전의 보존 시스템을 분석했고, 사이언스지는 고려시대 목판 제작 기술의 과학성을 조명했죠.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돌아와 새로운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동양의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존 기술이라는 제목이었죠. 첫 수업에 몰려든 학생들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새로운 배움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해 스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덕분에 많은 이들이 8만 대장경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천년의 지혜가 이제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고 있네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장을 썼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천년의 지혜는 인류 전체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니라 천년의 지혜를 간직한 문화 강국으로 말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다시 해인사를 찾은 건 이른 봄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성공적인 전파 이후 저는 후속 연구를 위해 한국을 재방문했죠.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오르며 저는 첫 방문 때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장경판전 앞에 도착했을 때 연하의 스님이 이미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동트기 전 어스름한 빛 속에서 스님의 모습은 마치 천년 전부터 그 자리를 지켜온 것처럼 보였죠. 다시 오셨군요.
연애 스님이 온화하게 미소 지었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장경판전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정각 안으로 스며들었죠. 그리고 스님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목판 하나를 어루만지며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판은 세상보다 오래 견뎠습니다. 사람을, 시대를, 나라를 바꿨죠. 연애 스님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저는 스님 옆에 서서 목판의 글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의 희미한 빛 속에서도 각인된 글자들은 선명했죠. 번짐없는 먹빛, 살아있는 나무의 결이 천년의 시간을 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고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목판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목판들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요. 한국은 단지 문화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을 살아있게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연해 스님이 목판을 닦는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천년 전 고려인들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이 지혜는 앞으로 천년을 더 갈 것입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고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나레이션이 될 문장들이었죠. 팔만대장경은 단 한 자도 흐트러지지 않은 천년의 지혜다. 그리고 앞으로의 천년을 위한 설계도다. 장경판전을 나오며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에 빛나는 목조 건물이 산과 하나가 되어 있었죠. 그 모습은 마치 시간을 초월한 영혼의 상징 같았습니다. 케임브리지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에 물려줄 유산은 무엇일까요? 한국인들이 천년 전에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천년 후를 내다보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강의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문화유산은 박물관의 유리장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숨쉬며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한국의 팔만대장경처럼 말입니다. 천년의 숨결은 계속됩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영원한 숨결이죠. 제가 해인사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을 이기는 것은 돌이나 금속이 아니라 살아있는 정신이라는 것을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년의 세월을 견뎌낸 팔만대장경의 놀라운 비밀과 그 안에 담긴 한국인의 정신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닌 기록에 대한 집념과 지혜를 후대에 전하려는 의지가 만들어낸 이 유산은 시간마저도 이겨낸 위대한 문화의 증거였습니다. 세계가 이제야 주목하기 시작한 진짜 문화 강국 한국. 앞으로도 그 깊고 단단한 이야기들을 함께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해외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